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정재영입니다. 벌써 30회를 맡게 된 국립특수교육원의 그 국내 세미나에 강연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 보통 한 2-3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인데 오늘 40분 만에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생성형 AI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챗GPT가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수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챗GPT가 그런데 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조금 설명드리고요. 이걸 종합해서 챗GPT가 원 베스트 웨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거에 적용되는 이제 만능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래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생성형 AI라는 이 표현은 기존에 있었던 AI가 하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역할을 하는 AI라고 할 수 있는데 제너러티브라는 뜻이 뭔가를 만들어내다, 제너레이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고 도움을 주는 AI를 많이 활용해 왔는데 생성형 AI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게 사실 이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AI, 컴퓨터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놀랍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역으로 본다면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챗GPT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드저니 혹시 다 써보셨나요? 네, 미드저니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디오, 오디오, 3D 코딩까지도 이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류가 적어졌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상용화가 안 됐었냐 한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할루시네이션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이미지 생성 AI한테 연어가 강물에서 헤엄치는 걸 그려줘 그러면 이런 오른쪽에 이런 걸 이제 그려준 거예요. 생성을 한 게 이게 연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생선 영어가 아니라 연어 요리를 이렇게 그려줘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상당히 줄여줘서 우리가 거의 완전에 가까운 문장들을 이제 보게 됐다. 그 이후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든 생성형 AI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얼마나 그 뜨거운 인기가 있냐는 걸 보여주는 그 통계인데요. 넷플릭스가 100만 유저를 달성하는데 3.5년이 걸렸고 페이스북 많이 쓰시죠? 잘 안 쓰시나요? 네, 페이스북이 100만 유저를 달성하는데 10개월. 요즘에 이제 제일 핫하다는 인스타그램도 2.5개월이 걸렸는데 챗GPT는 얼마 걸렸어요? 5일밖에 안 걸렸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이고요. 최근에는 1억 명 이상이 접속해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굉장히 많이 300명 정도 오셨는데 제가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챗GPT를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챗GPT를 업무에 쓰시는 분만 손을 계속 들고 계십시오. 네, 이 정도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신 분은 한 50%, 업무에 쓰신 분은 한 3분의 1 이하 정도 된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챗GPT 말고도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MS에서 나온 코파일럿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생성형 AI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융합된 기술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생성형 AI 대표적으로 챗GPT가 인터넷의 등장만큼이나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9세대인 게 제가 우리 학부생들한테 얘기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에서는 이게 대단한 줄 몰라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아까 공감 못했던 분들은 신세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바이든도 경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영역이 두 개 영역이 있는데, 하나가 교육 영역이고 또 하나는 정치 영역에서의 편향성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개념은 GPT라는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챗봇을 붙인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챗GPT의 GPT, 그 중에서도 T가 바로 여기에 원천 기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 이 입력부와 출력부가 있는데, 출력부에 문장 생성하는 기능을 강화한 게 오픈 AI의 GPT라고 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2017년에 나왔고 GPT는 2018년에 나왔는데 챗GPT는 작년에 나왔죠. 2022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왜 이게 공개가 안 됐었냐? 왜 안 됐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문장이 완벽하게 인간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바로잡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휴먼 피드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 강화학습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문장을 다 걸러내고 올바른 문장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GPT 3.5 버전이 나오고 거기에 챗봇을 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봇을 붙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챗봇을 붙여서 자연어를 쓰기 전까지 거대 인공지능과 소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바로 언어적 소통을 하려면, 컴퓨터하고 소통하려면 무슨 역량이 있어야 되죠? 코딩을, 정답을 맞추셨는데 코딩 역량이 있었어야 되는데 챗봇을 붙이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도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전 2016년에 알파고가 누굴 이겼어요? 오늘 강연자는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소통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네,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때도 깜짝 놀라셨죠? 안 놀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임팩트가 오래가진 않았다. 왜 오래가지 않았느냐면 알파고를 직접 써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파고를 못 썼다는 겁니다. 근데 GPT는 전문가들만 쓰고 있었는데 챗봇을 붙이니까 아까 여기서 반 이상이 이미 써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한 거대 언어 모델이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챗봇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챗봇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의 세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봇에는 틀린 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놓은 정답만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해주는 것보다 답을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요 한정된 범위에서만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잘못된 답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답 세트에서 찾아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 맥락에 맞게 문장을 확률적으로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률적으로 맞겠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학습이 안 된 영역에선 상당히 많이 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과 챗GPT의 차이점은, 검색 엔진은 원자료를 찾아주는데 챗GPT는 이미 학습된 것에서 답을 얘기해 준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빙챗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MS의 빙이 원래는 구글의 검색 기능을 좀 이기겠다고 나왔었는데 못 이겼었어요. 사실은 구글이 1등이었는데, 빙챗은 이 빙에다가 챗GPT를 붙여서 답을 말해주는 기능을 복합했다. 그래서 빙챗 써보신 분 경험하셨겠지만 답도 나오고 또 관련된 원자료도 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도구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얼마나 똑똑해졌느냐. 2018년에 파라미터가 1억 개였다가 2에서는 15억 개, 3에서 2020년에는 1750억 개로 숫자만 봐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파라미터가 뭐냐?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도 하고 인지 기능도 하는 건데요. 인간에게는 시냅스가 몇 개 있죠? 생물 선생님
제가 여러 번 강의해봤는데 생물 선생님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시냅스가 인간에게는 100조 개가 있다. 그러면 야, 내 머릿속에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 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50억 개 안 쓰고 있고요. 오늘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하루 종일 그 세미나를 할 텐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걸 느끼시면 내 시냅스가 몇 개 더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머리 아픔이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났음에도 18년, 19년, 20년에 1, 2, 3가 나왔는데 이때까지도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제가 오늘 한 10번은 얘기하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안 했었는데 거의 2년이 넘는 동안 그 다음 버전을 발표를 안 하고 뭘 했느냐? 바로 휴먼 피드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AI가 학습하는 방식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강화학습은 컴퓨터끼리 서로 잘했을 때 5점 주고 못했을 때 1점을 줘가지고 잘한 행동이나 성과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인지심리학에서 배우셨겠지만 강화학습이라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교육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하는 상벌점제 이런 게 바로 이런 강화학습인데요. 이 컴퓨터한테는 강화학습을 쓰는데 여기에 사람이 대거 달라붙어서 문장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안 좋은 문장을 걸러내고 좋은 문장만을 남겨놓은 게 바로 GPT 3.5 버전이고 그 다음에 챗봇을 붙인 게 챗 GPT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PT-4가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가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한 1조 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네. 얼마나 똑똑해졌느냐? GPT 3.5가 파란색인데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시험들을 봤더니 합격을 다 하는데 점수가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GPT-4는 거의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거의 합격도 하면서 최상위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험들을 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험들은 거의 다 봤는데 다 합격했고요. 심지어 이제 의사 자격 시험, 변호사 자격 시험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GPT-4는 이미 인간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똑똑해졌다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한두 개는 우리가 합격하는 인간들이 많지만 의사, 변호사 막 다 합격하는 사람은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거의 없는데 GPT-4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별로 안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은 아직까지도 GPT를 우습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 피드백이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글이 원래 원천 기술을 갖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모르죠. 왜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1등인데 GPT나 이런 그 챗 GPT는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하고 대항이 되는 이런 기능이라서 그래서 안 했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내놨죠. 구글도 바드라는 모델을 챗 GPT의 형태로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살펴보면 뭐 요즘엔 절대 싸워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어릴 때도 선빵이 이제 최고인데 이 기업에서도 선점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먼저 선점한 게 상당히 유리한 이유가 이 인터페이스가 내가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기능이지만 다른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원래 거를 우리가 선호하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한번 써보고 별거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럼 원래 쓰던 걸로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이 선점 효과가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어디 쓰이고 있느냐? 방송 원고를 작성한다거나, 오늘 사회자님의 원고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챗GPT가 방송 원고를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교장 선생님들 많이 뵙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훈화 말씀을 많이 작성을 하고 계셔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겠지만, 뭔가 인사말을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챗GPT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인사말을 2번 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훈화 말씀을 한 번만 하십시오. 챗GPT면 그걸로 해서 끝내고 아니면 안 쓴 걸로 하든지. 요즘에 2번씩 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요즘 한국교육학회도 하고 있는데 학회에서도 2번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는 앞으로 계속 한 번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학술지 논문까지도 지금 공저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은 깜짝 놀랄 일이 교신 저자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논문의 교신 저자는 최고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구 책임자가 주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를 않는데 이 정도 줬으면 챗GPT가 굉장히 많이 한 거다. 그래서 저도 한번 논문을 한번 써봤는데, 20쪽짜리 논문을 써봤는데, 어떤 제목으로 개요를 잡아줘, 그럼 잡아주고, 1장 서론 써줘, 그럼 써주고, 2장 참고문헌 분석해달라고 하면 선행연구 분석도 해주고, 3번 내가 300명 대상으로 서베이하는 연구 방법 써줘, 그럼 써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4장에 서베이 결과도 만들어줘요. 내가 서베이를 안 했는데 서베이 결과를 만들어주는데, 더 놀라운 건 이 결과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붙이잖아요. 참고문헌 20개 만들어주면 20개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찾아준 게 아니라 참고문헌을 만들어준 거예요. 없어. 이 논문은 없는 논문인데 논문까지도 만들. 그래서 혹시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논문을 쓰실 때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가짜 논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 챗GPT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문제와 거의 유사한데,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에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학습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챗GPT 쓰실 때 유의할 점이, 개인 정보를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 아내 김영희 씨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김영희 씨의 사례가 전 세계로 퍼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씨라는 걸 밝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를 고민할 때도 학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업무에 관련해서는 챗GPT를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프롬프트에 넣으면 이게 이제 다 공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챗GPT만 그런 게 아니라요,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거를 쓰시면 이건 다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보고 있다 그래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드저니가 어디까지 지금 인간 세계를 공격하고 있냐면, 문화예술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미술대회에서 미드저니로 그린 이 우주에 있는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의 미술 작품인데, 이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제이슨 앨런이라는 작가가 1등을 하고 나서 이건 사실 미드저니로 그린 거라는 걸, 만든 거라는 걸 밝혔는데, 그래서 이 대회 조직 운영위원회에서 야, 그럼 이거를 취소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슈가 됐는데, 제이슨 앨런이라는 작가는 내가 이걸 미드저니로 만드는데 200시간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막 한 번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막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를 대화를 해야만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린 그림도 있는데 그거랑은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사람의 전문성 수준과 비례해서 성과물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생성형 AI는 만능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작품 만들어줘라고 명령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챗GPT도 그렇고 미드저니도 그렇고 본인 사용자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사진은 유럽에 있는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우승을 한 작품인데, 여기도 이제 위원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작가가 나는 수상을 거부한다. 내가 이 작품을 출품한 이유는 난 이걸 미드저니로 사진을 만들었는데 미드저니로 만든 사진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는지를 위원회가 좀 논의해 주기를 바라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럴 생각이 없다. 너는 박탈이고 앞으로도 제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아버렸는데, 아직 이슈가, 미술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미드저니로 만든 미술품과 사진을 골라내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작품과 경쟁해서 1등을 했다라는 점이 둘 다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내외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사실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맞춤형 교육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해왔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거를 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로 쓰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 교수 평기의 우리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 중에 이 챗GPT가 상당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간략하게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런 내용으로 수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수업의 설계를 도와주는데요. 특히 대학에서는 강의 계획서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초중고 대학원으로 본다면 이 챗GP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 이하로 내려갈수록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류가 적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 세상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 수준에 따라서 정확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네이버의 지식인을 믿지 말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요? 지식인 답변의 대부분을 누가 작성했대요? 초딩이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비비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농담인데요. 실제로 찾아보면 뭐 의사가 하신 것도 있고 한데,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간 이하의 데이터 인간 세상에 잘못된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초딩이 범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 고차원적인 지식일수록 인간 세상의 데이터에 오류가 적고, 그래서 얘도 놀랍게도 수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의사시험은 거의 다 맞는데 모르는 영역은 완전 틀리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얘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21년까지 영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한국사 이런 건 너무 못해요. 그래서 세종대왕 맥북 사건 들어보셨죠? 세종대왕 맥북 사건 이야기해줘 그러면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화가 나서 맥북을 던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내용은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삼국통일한 얘기 해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삼국통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질문의 취지에 맞게 확률적으로 그냥 답을 해주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막 만들어낸다. 그게 뭐라고요?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한다. 일부 지금 3.5에서는 한 20%, 4.0에 1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한 10% 정도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게 그나마 인간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10% 정도는 틀린 얘기를 해요. 10% 정도 틀린 얘기 안 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면 오류가 없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오류가 좀 있는데, 영역마다 좀 뭐 평균적으로 한 10% 있는데, 앞으로 가면 이게 더 줄어들면 진짜 인간미가 적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수업 설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의 약수와 배수. 근데 3.5에서는 수학이 좀 약해요. 실제로 약한데 4.0에서는 수학도 상당히 보완했고, 얘는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수학보다는 언어에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재미있는 사례인데, 1 더하기 1이 뭐야?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옆에 아내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내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수학에 정답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관계와 분위기, 언어에 더 초점을 맞춰 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몇 분까지죠? 10분. 끝날 때가 다 된 거네요. 빨리 그러면 수업 설계를 했으니까 수업을 실제로 운영할 때도 수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던가 또 교수법,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의 주제,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극. 특수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역할극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괴롭힘이 안 좋다라는 역할극 만들어줘. 출연하는 애들은 3명으로 해줘. 그러면 해주고, 방관자의 중요성, 문제, 뭐 이걸 더 설명해줘.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줘요. 제일 잘 만드는 게 얘가 이야기 꾸며내기예요. 얘가 원래 이야기, 말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 꾸며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설, 시나리오, 역할극 이런 거에는 틀려도 되잖아요.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쓸 때 얼마든지 쓰셔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영역이다. 선생님들이 소설 쓰시고 싶으면 소설 써도 되고, 아이들과 동화 만들기를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얘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틀려도 되는 거를 할 때는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가 문항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특정한 역량을 묻는 문항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 강의가 재미없다는데, 수업이 재미없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수업 개선 방법도 알려주고요. 학생이 뭔가 쓴 글에 대해서, 요즘에 아이들하고 많이 이제 토론한 주제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 학생이 쓴 글인데, 여기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또 해줄 수도 있고, 학습된 무기력을 겪는 학생과 대화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하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업무와 관련해서도 행정 업무나 정책 업무를 할 때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초중 통합학교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그럼 그것도 알려주고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걸로 해결될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고 딴 것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친절하게 대응해라. 그리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번 것도 참고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요. 옆에 직원이 너무 좀 시끄럽고 너무 안 좋다. 이거 이제 주로 이제 그 과장 팀장님들이 쓰면 딱 좋은 역할인데요. 그때 뭐 직접 대화도 나눠봐라, 뭐 원장님한테 일러라, 공간 조정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챗GPT가 정말 하고 싶은 건 5번인데요. 네 잘못을 스스로 반성해봐라.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과장님들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이럴 때 챗GPT와 함께 챗GPT가 너도 반성해 보라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아주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갈 때 일정을 잡는다거나 운동회 체육대회에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유의할 사항이 10시 반에서 11시 반에 담벼락 오르기라던가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적 게임인데 룰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유의할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스로 학습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얘를 교재로 쓰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얘한테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면 그게 제일 최적
수학화된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 과학, 역사. 아까 말씀드린 역사는 한국사는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언어, 예술, 외국어 학습도 되고, 외국어 학습은 특히 요즘에 음성 지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화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딩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고 대학도 많이 쓰고 있는데, 코딩할 때 아이들이 에러가 막 뜨거든요. 에러가 뜨면 대부분이 콤마를 빼먹었거나 괄호를 하나 빼먹으면 이게 에러가 뜨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눈 빠지게 찾아서 6번째 줄에 콤마 하나 빠졌네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얘한테 맡기면 6번째 줄에 콤마가 빠졌다는 걸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옛날 무슨 게임이, 갤러그라는 게임이 옛날에 너무 재밌었는데 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게임 코드를 그냥 아예 만들어줍니다. 그래픽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 R을 쓰고 싶은데 코딩을 해야 되면 회귀 분석 코드 짜줘 하면 회귀 분석 코드를 짜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나도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의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의 기능이 바로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얘는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이화여대 교수고 뭐다라는 거를 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대화할 때는 요 안에 모든 것의 질문의 내용을 다 적어 넣어야 된다. 질문과 명령이 핵심이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적 이슈가 있는데, 제가 지금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서 챗GPT 교육적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연구 보고서 이제 쓰러 가야 되겠네요. 7월 20일경에 발표 예정으로 있어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챗GPT를 사용하는 게 학습 역량에 도움이 되느냐 저해가 되느냐 하는 건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저하가 되는 그 상황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때, 우리 어릴 때 다 해봤지만 수학 숙제 내주시면 정답 보고 혹시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다, 수학 정답 보고 숙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해보셨죠? 네, 손 드신 분은 할루시네이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본인만 모르는 진실을 본인이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학을 그 답지 보고 베껴서 쓰면 어때요? 공부가 되나요? 공부가 100번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100번을 쓰면 도움이 되는데 보통 한 번만 써서 과제를 제출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고하는 과정의 학습인데, 또 실수도 해보고 또 다시 실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없어지면 학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을 교육자들이 설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제물 작성,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많은 대응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손글씨 쓰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학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초중고보다 대학이 지금 큰 난리예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지금 다 수업 시간에 노트북 들고 와서 다 하고 있어서 가끔 놀라울 때는 제가 막 심각한 얘기하는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가 하는 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노트북을 써서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핸드라이팅으로 돌아가는 수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과제의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고 또 발표하는 걸 평가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용 연령과 관련해서는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13세 이상이 쓰도록 되어 있고요.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 이런 쪽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 결과에 대한 본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저작 윤리적 측면에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표절의 문제는 있느냐는 건데요. 저작권은 현재까지는 챗GPT를 썼다는 걸 밝혀주면 된다라고 이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표절의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면 표절의 가능성이, 자기는 거대 언어 모델이고 확률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표절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절의 문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너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가 너란 얘기는 안 쓰고 이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확인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얼마 전에 이제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부 것도 이걸 참고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결과가 사실인 게 중요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을 때는 마음 놓고 써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소설이나 창작 영역 이런 데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어도 되니까. 두 번째, 정확한 게 필요하다면 본인이 정확성 판별할 전문성이 있느냐. 없으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때만 써야 된다. 왜냐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부정확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느냐. 있는 사람만 써라. 이게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네스코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제시했는데, 제가 말한 교수 평기의 역할과 튜터의 역할을 영어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발표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책을 썼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제 책을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글로 썼으니까. 네. 유네스코도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리서치 디자인,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라이팅까지도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논문을 써봤잖아요.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다시 또 반복하지만 할루시네이션이 문제다. 그래서 정확성과 표절의 문제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은 제가 내년도 국내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남으신 분은 또 다른 기회에 또 뵙기로 하고, 저의 마지막 미래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듀테크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목적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질과 적성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내일신문에 제가 쓴 칼럼이 뭐였냐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교 생활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이고요. 다른 건 다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열린 배쇼를 제가 갔었는데, 그 데이터와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거기서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두 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 에듀테크 시범 수업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건, 메타버스를 쓰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그 시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 선생님이 가이드한 다음에, 자 이제 6명 모든별로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활동하세요. 메타버스에 접속 안 해도 6명이 앞에 있는데 대화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채팅을 할까? 그거는 메타버스를 위한 수업이 되는 겁니다. 수업을 위한 메타버스가 되려면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학교와 소통하는데 메타버스에서 같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목적에 맞는 메타버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교육은 그래서 에듀테크만 가지고 한다고 미래교육은 아니고요. 교육 제도, 학교 제도가 유연화되고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수 학습 평가, 요즘 이제 평가가 너무 이슈인데요. 내일도 제가 방송 출연하기로 했는데 잘 평가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교원 정책, 교육 행정 지원 체제, 교육 시설, 그다음에 또 요즘 문제가 되는 대입 제도까지 전체적으로 이 큰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미래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걸 빅픽처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큰 전환이, 이 미래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갑신정변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884년 맞춘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맞춰서는 안 되는데 왜 이걸 외우고 있는가. 그런데 갑신정변이 어떤 사건인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낱낱의 인포메이션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교육 과정과 평가가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기말 시험에 지금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의 순서대로 지금 다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험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울림이 있는 강의였기를 바라면서
특수교육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